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선 초기 거북선의 출현 배경과 주요 형태 및 기능입니다. 순서는 먼저 고려 말기의 수군 개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외구가 여전히 침입한 과정에서 외구에 대한 대응과 그 과정에서 펼쳐진 수군 전력 강화 노력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조선 초기의 건성과 거북선의 특징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대에 이제 거북선 관련 기사가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거북선의 출현 배경을 단순히 조선 시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고려 말부터 시작된 그리고 조선 초기에 계속 이어진 외구 침입에 대응한 수군의 개혁 또는 전력 강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시 사용한 검선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검토는 물론 무기체계의 발전 양상도 확인하면서 거북선에 대해서 유추해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지도란 당시 거북선이 당시의 전선의 구조적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 거북선 역시 당시의 전선과 무기의 발전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시 거북선에 대한 계력적인 형태와 기능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 말기 수군 개혁 노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기 1350년 충정왕 2년부터 중국 대륙에서는 이제 그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왕조 교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 시기에 외국의 침입이 아주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커다란 군사적 위협이 이제 가해졌는데요. 특히 1350년에서 1390년 사이에 외국 침입이 아주 극성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부에 대한 대응을 하는 해방 전술이 고려 왕조로서는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350년 초에 바로 이색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제 해방 전술에 대해서 채택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채택돼서 된 게 아니고 21년이 지난 1372년에 해방 전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370년대에 국방이 안정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고려 시대는 국방에 대응한 그런 어떤 군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국방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민왕의 군사 정책과 홍건적의 침입 등으로 수군 강화책을 시행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고려 수군이 지니고 있던 전술적인 취약점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채택이 늦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려는 활을 멀리서 쏴가지고 이제 적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장병 전술을 채택한 데 대해서 외부들은 우리 배에 올라와서 백병전하는 등성 백병전을 치렀고, 그런데 이제 고려의 대응함이 부족했습니다. 겨우 다 합해봐야 뭐 100척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또 외구들은 한번 침입할 때 한 200 내지 300척까지 대규모로 침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수군으로서는 정말 대처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1370년대부터 이제 수군 전력의 이제 정강을 추진하는데, 먼저 양적으로 정강을 추진을 보면은 일단 최영 장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영이 중심돼 가지고 대선 800척을 포함한 전체 함선 2000척을 건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고려의 재정이라든지 양인 농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력 확충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과 백성에게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도주하고 또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수군 채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참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힘들게 됐고, 더욱이 새로 이제 어느 정도 건조를 한 함선으로 외국과 전투를 해가지고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그나마 그 건조한 것도 모두 패하다 보니까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1373년에 이희와 정기 장군이 건의를 했는데 이런 양적인 증강을 하지 말자, 질적인 증강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최영희가 중심이 된 그런 대규모 함선 건조 계획은 중단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장병 전술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화약과 화기 제공을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명나라의 거절로 무산됩니다. 이런 한편으로 수군 전력의 어떤 질적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 주관자가 바로 정지 장군입니다. 정지가 주관해가지고 나주와 목포 일대의 연해와 섬의 주민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전술과 병기를 개발해서 강력한 수군 부대를 양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된 부대는 이 소속된 부대원들은 또 다시 연해의 군현을 돌아다니면서 병선을 개량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군대를 조련하여서 강력한 수군 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지 등이 이제 고안한 전술은 해상에서 외국의 접근과 등선을 방해하는 전술이었는데요. 성종실록에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조성문이 언급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선이 워낙 작고 가벼워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우리 배 밑으로 들어와서 배 밑바닥을 도끼로서 구멍을 뚫으니까 우리 군사의 실패가 많았는데 김영길이라는 성군이 모책을 밝혀가지고 거철과 구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외국 외선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철질열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김영길이 고안했다는 거철은 이 적선을 밀어서 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지지대를 말하고 또 구철이라는 것은 반대로 적선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갈고리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거철과 구철을 동시에 외선에 걸면 적선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철절열을 던져가지고 외구가 배 안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활로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지의 노력과 조련으로 만든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이로 인해서 전투력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기의 개발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화기를 제대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수군 전력이 강화될 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명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추세에 벗어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제 화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선이 염초 자치수를 개발한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화약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왕 3년 1377년에 화통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사격 무기와 화염 무기, 신호용 무기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장군포를 비롯한 18종의 화포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효과가 큰 게 바로 화통이라고 봅니다. 회전용 무기로 화통이 가장 이제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 이 나무통에다가 화약을 담아서 적선에 던져 폭발시키는 무기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점화 장치가 아직 원시적이어서 정확하게 폭발시키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거철이나 구철로 고정시킨 외부의 소형선에 일격을 가하거나 병사들을 배에서 입살시키는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를 개발한 성과를 보면은 바로 이제 해전에서 드러났죠. 1380년 우왕 6년에 있었던 진포해전, 그 다음에 동왕 9년 1383년에 있었던 그 정지의 관음포해전, 이렇게 이 해전에서 크게 이제 성과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이런 신전술과 신무기는 고려의 어떤 대선 중심의 전술 체제가 지니는 근접전에서 열세를 보완하게 되고 대선 체제가 근접전에서도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고려 말에 있었던 군선의 종류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고려 말의 군선은 크게 대선, 과선, 금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고려 초기부터 만들어진 대형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어떤 기록에 보면은 사방이 16보, 그러니까 배의 길이와 폭이 약 20m 정도 되는 아주 큰 배를 말하고 거기 다락까지 세워서 사령탑까지 이제 세웠다는 그런 대규모 큰 함선을 말하는데 이런 대선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 과선입니다. 과선은 배전에다가 단창, 단금을 꽂아 만든 군선이고, 이것은 그 당시 함경 쪽 여진 해적을 방비하는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려 군함 수백 척이 해적선을 요격해서 격퇴시켰는데 고려 군함은 크고 무장이 강하여 해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배에 올라타니 배가 넓고 커서 보통 것과 같이 아니하였다. 배 앞면에는 철로서 뿔을 만들어 저 배를 맞바닥 깨뜨리는 도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 과선의 특징을 언급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선인데, 금선은 창금선이라고도 하고 한자되는 창과 칼을 배전에 벌려 꽂아서 저기 칼을 뽑아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은 1377년에 송광류라는 만호가 왜구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금선을 타고 빠져나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초기에는 금선 한 척마다 비고도선 세 척을 두가지고 조차 따르게 해서 싸움을 돕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고려 말기 과선이든 금선이든 간에 이렇게 고려 말기 군선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화포가 개발되다 보니까 배 위에서 화약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로의 함선 구조를 변경시켰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함상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판을 든든히 하고 포가를 설치했다. 그리고 포사격 시 강한 진동으로 배가 파괴되지 않도록 선체와 가판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격 시의 진동으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동시에 적게 흔들리도록 배전의 높이를 낮추었다. 습기를 막을 수 있는 밀폐나 화약고도 만들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선 초기로 넘어가지고 조선 초기에도 역시 외국의 침입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일단은 그 조선 왕조를 이제 탄생시킨 태조는 강원 양면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추구했고요. 그러면 서군의 강화를 통해서 외구 금합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왕 태종은 외구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대대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외구 토벌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안 9년, 1409년 이후에는 외구의 침입이 거의 없어집니다. 특히 대마도 정보를 1419년 했는데 이종무로 하여금 227척의 병선과 17,285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대마도를 정벌한 이유는 더더욱 외국의 침입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서 서군 전력도 강화를 합니다. 외국 토벌 작전을 꾀하면서 한편으로 서군을 강화하는데 태조는 이제 서군의 병력 모집과 유지 또 그리고 고려 말에 시작된 서군 제도를 정착시키고 서군을 독립된 병종으로 제도화를 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태종은 서군 제도 정비와 아울러서 서군 병력의 증강을 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당시 군병력 96,000여 명 중에서 서군이 49,0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군선 건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청을 둬가지고 전선 건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표 1을 보면 태종대의 군선 척수와 건조 계획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게 428척인데다가 추가로 185척을 건조를 해서 총 613척을 목표로 이렇게 군선을 건조를 합니다. 태종 당시의 군선의 명칭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병선으로 통일돼 부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배의 크기에 따라서 대선, 중선, 소선, 캐선, 중명선, 소고도선, 귀선 이렇게 이제 당시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군선 명칭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선 건조뿐만 아니고 화기의 개량에도 태종은 굉장히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태종 4년 1404년 이후부터 화기의 성능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9년 이후에는 화기면에서 아주 뚜렷한 발전이 드러나고요. 그다음 태종 15년 이후에는 양적 시설 면에서 다시 한번 큰 발전을 이룩하고 화통분의 숫자를 그 당시에 1000명으로 증가시킨 후에 1년 후에는 그 10배인 10,000명으로 정액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화통도 엄청나게 많이 새로 만들고요. 그 당시 화기 이름으로는 화통, 화착, 화포, 왕구, 진려포, 시자포, 해자포 이런 형태의 이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북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징을 한번 추정해 보려면은 일단 조선 초기 군선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 초기 군선의 종류와 기능은 살펴보려면 일단 세종대에 만들어진 그런 군선이 이제 상당히 종류도 많고 시기적으로 세종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군선을 살펴보면은 대선으로부터 캐선에 이르기까지 총 10여 종류였고 척수도 829척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조선 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척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종대 군선 종류와 보유 척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라도 8척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대선이 이제 17척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 11척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11척이 있고 충청도에 6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경기도를 강조하냐면은 이제 이게 임진강에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경기도에 어떤 군선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경기도에 명선이 4척이 있었고 무군선이 47척, 명선 4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배들을 이제 종류별로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대선, 중대선, 중선 요것은 같은 계통의 배로서 크기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수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 선종이었다. 그리고 중선의 탑승 정원이 30명인 것은 확실하고 중대선과 대선의 정원은 각각 50명과 80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세조대의 대명선, 중명선, 소명선으로 개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쾌선입니다. 이는 중선보다 몸집이 작지만은 속력이 빠른 쾌속선이고 정원은 신명 안팎으로서 중선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다음 무군선, 별선입니다. 이 무군선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포구에 그대로 놓아둔 예비선입니다. 세종 원년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난 직후에 임시로 둔 공선으로 볼 수 있고요. 외부가 점차로 줄어드는 데 따라서 점점 척수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보면 총 737척의 군선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49척이 무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 별선은 중선과 동일하지만은 무장이 약간 떨어지고 정원은 25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태종 말년에 화포를 장비할 수 있는 군선은 총 160여 척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선은 맹선, 중명선, 선, 외별선, 최별선, 최별명선 이런 것들은 각각 척수가 별로 많지 않은 특수군선이었습니다. 중명선은 중대선을 속력을 더 낼 수 있도록 개량한 배고 충정 수영에 배치되어 있는 최별명선 6척과 동자도 도마노형에 배치되어 있는 최별선은 모두 왜구를 촉파하기 위한 계속선 따위였다. 이렇게 이제 세종실록 7위지에 나오는 그런 배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북선의 특징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태종대 거북선 관련 기사는 다음에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이게 1413년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자료는 자대원 탁신이 경비에 대한 사의를 올렸다. 6번째는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히 결성의 좋은 개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정성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15년의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보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활동 시기와 지역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거북선은 고려 말기에 건조되어 조선 태종대 1415년 이전까지 활동하다가 1415년경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 전에 사용했다고 보냐면은 두 번째 탁신의 그런 기록에 보면은 거북선의 탁신 언급에 보면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하지 못하니 이런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활용해서 전투에 참가해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 큰 활약을 펼친 전선이기 때문에 특히 개경과 한성 등 고려와 조선의 수도를 방어하기 목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 거북선은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 배치되어 활동한 특수군선이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표 3에 보면은 서정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군선 배치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은 경기도에 배치된 군선 중에 가장 큰 군선은 중대선입니다. 중대선만 보이죠. 당시 거북선의 크기를 본다면은 일단 대선 크기에는 근접하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대선은 크기가 너무 커서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고요. 거북선은 민첩한 돌격선이라는 인식이 감안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대선이 세조대의 중명선으로 개성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기록이 보면은 대명선은 지금의 전선이요, 중명선은 지금의 귀선이고, 소명선은 지금의 방패선이다. 그래서 거북선은 중명선급, 조선 후기의 어떤 중명선급의 이제,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언급을 봐서 이제 세조대에 나온 중명선급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의 구체적인 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국대전에 보면 선박 크기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경국대전 공전 주차들 보면은 해선 중에 대선의 접한 길이는 약 42자, 약 12.6m, 너비는 18자 9치, 그래서 약 5.67m고, 중선은 33자 6치, 약 10m고, 폭은 13자 6치, 약 4m입니다. 그러면 이 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거북선의 크기는 대선과 중선 사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 접하는 길이는 33자 6치에서 42자 사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북선의 정원은 60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형태와 전술입니다. 당시 군선들은 외부의 전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건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구들의 전술인 등선 백병전을 막기 위해서 거북선뿐만 아니라 대선, 중명선, 참검선, 추해선에 모두 창과 칼을 설치했습니다. 조선 초기 거북선은 고려시대 과선과 검선의 특징을 혼합한 가운데 선체를 거북 형태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검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거북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등을 이렇게 이 개판을 이렇게 씌웠기 때문에 그 모습이 거북 같다, 그래서 거북선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거북 이 개판을 씌우지 않았다면 거북선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등을 이렇게 검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등선 백병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개념을 담은 것이 우선이고, 화포를 탑재해가지고 적선을 깨뜨리는 용도는 차선체로 추진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 조선 초기 임진강 거북선은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과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임진왜란 시기에 이런 기록이 있죠. 선조가 귀선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남이공이 아래기를 사면을 판옥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등 같으며 쇠못을 옆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외선과 만나면 부딪히는 것은 다 부서지니 소진에 쓰이는 것으로 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조인덕이 아래기를 소신이 황해되어 있을 때 한 척을 만들어 금을 꽂고 거북등과 같이 하였는데 그 재주가 아주 신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덕이 말한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과 비슷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통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초기에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에 관한 제조 기법이
전 서군에게 전파가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인덕은 임진왜란을 발발하는 시기에 1992년대 황해 감사로 발령받아서 황해 감사는 수사를 겸직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었다 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같은 시기에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과 별개의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위치상 경기도 항해도 등에서 만들어 활용되었던 조선 초기 거북선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조인덕이 언급한 거북선은 이 화포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이순신의 거북선과는 다른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봐서 일본 수군의 공격 전술인 등등 백병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개념을 담은 것이다. 물론 화포를 탑재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주무기로 해서 적선을 깨뜨리는 행태보다는 활과 화전을 주무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튼튼한 선체 주위에 철과 칼을 꽂아서 적이 함부로 등선 못하게 하고 적선을 충파하는 충각을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히 결성의 좋은 개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게 하고 교묘하게 만들어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선에 건져봐야 활을 쏘고 화전 등을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내부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화포를 발사할 수 있는 구조보다는 아까 해전용 무기 있지 않습니까? 화통 등을 던질 수 있거나 화전을 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임진왜란 때 총통 형태의 화포를 발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직 화포의 어떤 개량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거북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봤습니다. 매진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